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최혜린입니다. 최근 석 달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유일한 주체, 외국인의 마음이 41거래일 만에 약간 변화되기도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장 얘기입니다. 사실 정규장에서는 순매도로 소폭이지만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외국인이 다시 사면서 전체적인 집계는 일단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왜 마음이 변심을 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40일 동안 사면서 13조 5천억 정도 담았으면 어느 정도 많이 샀다라는 분석과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 차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진 부분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외국인들의 행보 때문에 코스피가 이번에도 아쉽지만 또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가두리 장세로 들어가느냐 여부가 중요해야 할 텐데요. 이 틈을 타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요일날 10월 들어 처음으로 수신권을 포함한 전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기관이 코스닥을 산다면 코스닥을 조금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외국인들의 스탠스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바로 그날 전문가들은 뭐라고 금요일장을 요약했을까요? 한 줄 요약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약하지만 기조적으로 유지됐다. 시간 외에서는 샀으니까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주춤했는데 하지만 중소형주는 반등 시도를 했던 날이다. 역시 중소형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조선, 화학, 증권주 중심으로 조정폭이 컸다라는 분석. 김현겸 팀장님은 코스피의 고점 대비 조정은 계속 지속되는 흐름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역시 외국인에 주목하셨네요. 41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일단 끊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더더욱 중요한 오늘장 변수가 포함된 프리뷰 보고 계십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환율 움직임과 외국인들이 진짜 확실하게 매도세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연관지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역시 외국인들 수급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중소형주를 이제 슬슬 접근해보자. 네, 김혜란 연구원님도 실적과 모멘텀이 모두 좋은 중소형주 주목하자 의견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코스닥은 기관 수급 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안상현 팀장님 업종별 수산매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금요일장은 외국인 수급 얘기가 많았고 오늘 변수로는 역시 중소형주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아직 확실하게 포지션을 바꾼 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환율을 중요하게 보시나 봐요. 중소형주 유망하다라는 의견은 동의하시는지 전반적인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일장 간략하게 좀 살펴드리면 외국인들 장 막판까지도 순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장 막판 동시효과부터 해서 시간외로 결국은 116억 플러스 순매수로 돌려놓으면서 41거래일째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매수세가 조금 약해졌다는 점은 좀 우려스럽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 크게 이탈하는 흐름보다는 환율이 최근에 좀 빠지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분위기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장 프리뷰 한번 좀 해드리면 환율 움직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050원 깨지 않으려는 어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면서 시장 개입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1,060원대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환율은 추가적으로 1,000원을 깨고 당분간 급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환율은 여기서 좀 유지 내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환율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경기 민감주 특히나 이제 소재나 화학주 정도로 매수를 좀 압축해서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추가적으로 장중에 좀 진행이 되는지 장 막판까지 순매수 기조 유지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어드릴 부분은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의 북반구가 좀
겨울철로 진입한다는 점. 그래서 WTI 그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 탈출 가능성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정유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기관 매수도 3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유주, 소재, 화학주 쪽으로 좀 압축된 매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기관에서 좀 금요일 날 469억 코스닥을 좀 순매수했는데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 IT나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형주 중에선 소재, 정유, 화학주 압축해서 보자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도 전환 그리고 코스피가 조정받으면 역시 중소형 개별주도 일부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장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장 미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화려한 소개 보셨는데요. 오늘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은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환율 때문인지 많이 사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약화 혹은 순매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이번에도 또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코스닥이 유망하다 중소형주를 이 틈에 보자 하는 의견들도 갑자기 많아지고 있네요. 전략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 시점 이제 외국인들이 방향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증폭된 부분이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는 과연 무엇이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 현재 시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튼 이번 주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경제 지표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지표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충족하느냐, 뛰어넘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면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에 다소 선행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 바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고요. 검정색이 주가인데 빨간색이 먼저 꺾이고 나서 좀 있으면 주가가 꺾이더라. 이거를 우리 11년에도 보아왔었고요. 12년에도 보아왔었고요. 그리고 13년 초에도 봤었거든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지금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좀 있으면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는 의심이라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서서 그리고 희망이라는 비탈을 타고 내려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갈 것이야. 세계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되면 못 갈 것이야.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의심을 품었지만 계속 주가는 올라갔고요. 이제는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안 되겠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계속 가겠네. 이런 희망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비탈을 타고 내려온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처음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요. 지금 한국 MSCI 한국 ETF의 펀드의 동향인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부분은요. 바로 미국계 자금, 즉 미국계 자금이 한국계 증시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가 그리고 지수가 인덱스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금 4일 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3일 동안 지금 폭삭 떨어져서 거의 전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일 동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자금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죠. 일단은 관망 내지 소폭의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지난주에 좀 나타났던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으로만 5천억 사고요. 실질적으로는 종목별로는 좀 팔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전주말 같은 경우도 참 재밌죠. 27억을 순매도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단일가에서 시간의 종가와 단일가에서 외국인들 순매수를 하면서 여튼 41일에 순매수 기록을 또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었다. 라기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상승세가 다시 또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만 지금의 우리 MSCI 한국 인덱스가 ETF 인덱스가 현 지수에 있다면 현 포인트에 있다면 강한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즉 4개의 펀드가 있는데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가 있고요. 패시픽 펀드, 그리고 일본 제외 아시아 펀드, 그리고 인터내셔널 펀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우리나라에 투자될 수 있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03년 이후에 10년간 평균을 내보면 6.63%가 한국 비중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6.1%가 한국 비중이었는데 이 4.77%까지 낮아졌단 말이죠. 지금 뱅가드 빠져나오고 나서부터 이만큼 빠져있는 거에서 지금 계속 다시 평균적으로 평균 지수로 회귀하는 모습이죠. 즉 지수는 지금 6.1%대의 지수에 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신흥국이 투자하는 펀드의 한국 비중은 아직도 5% 언더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국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느냐? 지금 가격적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10조 정도가 더 들어와야지 6.1%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조가 연말까지 바로 집행은 되지 않겠지만은 좀 더 넓게 잡았을 때 내년 1, 4분기까지는 거의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0조라는 금액이 향후 이제 1, 4분까지 들어온다면 주당 평균 매수 가용 금액 자체가 최소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 뱅가드에서 뱅가드 펀드에서 추리할 때는 주당 3,600억, 3,500억 정도를 매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좀 힘을 쓰지 못하고 밀려왔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주당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용 금액 자체가 4천에서 5천억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기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고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 조정이 나타날 수 있 것을 대비해서 매수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도 외국인 매수세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현재의 한국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측면으로 본다면 또 하나의 좀 즐거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8월 초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펀드 설정액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간 펀드 자금 유출액을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9월 말을 기점으로 조금씩 즉 펀드에서 환매되어서 나가는 금액과 그리고 새로 이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이 거의 이제 그리드 현상, 거의 패리티가 같이 맞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에 따른 우려로 계속해서 매도하는 기관의 모습은 이제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수급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현재의 우리 지수는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파생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선물과 그리고 프로그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분명히 조금은 편차가 심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즉 상승과 하락폭이 좀 커지는 종목 수가 많이 올라가고 적게 가고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커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순환매도 확실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이러한 부분 좀 바뀌어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206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다소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은 커지는데 오히려 조금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코스닥이 좀 545포인트까지도 진격이 가능하고 밑으로는 520포인트. 역시 밴드는 좀 크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조선에서 이제 그러면 과연 어느 쪽으로 파생될 것인가? 이 소재 산업재군들에서 조선 단독에서 랠리에서 빠져나간다면 제일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게 철강, 기계, 그리고 정유, 건설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는요. 전부 다 개별적인 이슈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누가 더 좋은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철저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게 맞춰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다음 후보군으로서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쪽을 철강, 기계, 건설, 정유 정도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실적에 기반한 종목장이 이번 주에 전개될 거다라는 말씀도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종합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 8분 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팔까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지난주 전체적인 수급 특징주를 먼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스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오늘은 함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외국인들은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코덱스 200, 그리고 실적 부진에도 하루 살짝 팔더니 현대차 계속 담았고요. 신세계 순으로 담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관의 5번째 순매수 종목인 신한지주, 블록딜 영향으로 이렇게 화면상 잡히는 것 같네요. 그 밖에도 기관은 NH엔터, 대한항공을 최근 6, 7거래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지난주 금요일 기관의 전폭적인 사랑 속에 한번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도 기관은 담았네요. 이어서 전주 코스닥 순매수 종목 한번 보시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은 코스닥을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외국인은 KG 이니시스, 파라다이스를 많이 샀는데요. KG 이니시스는 지난주 3거래 후반에 굉장히 매수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인터파크, 아이센스, 신고가 종목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SM, CJ, ENM, 서울반도체 금요일날 많이 사서 21선 살려놓았습니다만 이 밖에 한글과 컴퓨터, 위메드, 화면은 안 보이지만 지난주 전체 매수 6위 종목의 기관이 로엔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놀자주를 상당히 많이 샀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쉬어가고 코스닥 중심으로 다시 강세가 오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특징주 있으면 조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차장님. 네, 금일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9월 23일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41일 연속 순매수로 거의 시장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도 견고한 수익성 유지가 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는 매출액이 63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정도로 연초 이후 실적 개선 추세를 계속 이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SK하이닉스 화재 사고에 따른 반도체 부분 반사 이익이 4분기에 집중될 전망이고요. 9월 갤럭시 노트 3 등 신제품 본격 출시로 4분기 고가 스마트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4분기에는 또한 3분기에 부진했던 TV 판매량이 3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반도체가 실적 성장세 주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실적은 그동안 실적 개선을 주도했던 IM 즉 정보통신 부분 영업이익이 23조 8천억 정도로 일부 소폭 축소될 전망이긴 하지만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11조 9천억 정도로 올해 대비 43% 높아지면서 정보통신 부분 영업이익 감소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실적 개선 모멘텀이 크진 않지만 현 주가가 2014년 감익 우려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멀티플 삼성전자 주가의 멀티플 상승이 흐름이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143만 원 정도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6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놀자주 중에서 CJ ENM인데요. 22일을 제외하면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어떤 실망감에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3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불투명하다면 CJ E&M의 주가는 추가로 조정을 받아야 하겠지만 컨텐츠 라인업 강화와 그리고 글로벌 진출 등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고 4분기 및 14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과도한 반응보다는 CJ E&M의 컨텐츠 어떤 경쟁력 강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방송 및 음악, 공연, 온라인 부분의 적자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인데요. 방송 부분 광고 수익이 부진했고 판관비 증가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또한 음악, 공연, 온라인 부분은 매출액이 31% 감소하고 100억 원의 영업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마 자체 기획 뮤지컬 라인업 중 초연 라인업이었던 스칼렛 빈퍼벌 그리고 하이스쿨 뮤지컬 그리고 보니 앤 클라이드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획 개발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흥행으로 게임 부분의 영업이익이 3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32억 원 적자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을 한번 믿어보자는 판단인데요. 방송 부분이 광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수기 효과와 프리미엄 광고 패키지 판매 비중 증가로 3분기 대비 매출액이 22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음악, 공연, 온라인 부분도 4분기가 성수기이고 3분기에 부재했던 음반 판매가 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27억 원 정도 증가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부분은 모바일 게임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고 모두의 마블과 몬스터 길들이기 등의 게임이 일본 등 주요 지역에 출시되면서 매출액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8,000원 정도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3,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용 편집기 개발이 완료 단계로 보고 있는데 경쟁 OS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OS는 오피스 부분에서 경쟁 열위입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이 스마트폰과는 달리 태블릿 PC에서 맥을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오피스의 부재가 꼽히는데요. 따라서 안드로이드 OS용 편집기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프린터에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모바일 프린터는 아이폰 5에서부터 채택되기 시작했고 최근 스마트폰에 잇따라 채택되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G2에 싱크프리 모바일 프린터 탑재 중이고요. 고객 다분화 시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글과 컴퓨터는 모든 기종의 프린트를 지원하는 원천 기술 보유업체인 소프트 이미징사를 인수한 바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컴 오피스의 새로운 버전인 한컴 오피스 2014를 출시했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신규 버전 출시로 인해서 판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캐시카우 부분의 어떤 평균 판매 단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또한 저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주가가 단기 반등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예상 EPS 대비 PER 14배, 내년 예상 EPS 대비 11배 수준인데요. 이는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과거 PER 밴드상으로도 역시 하단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최근에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눌림목 매수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18,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기관이 사면서 주간 상승률 20%를 기록한 한글과 컴퓨터 마지막으로 설명 들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싸다 하시면서 눌림목 매수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종목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외국인이 41거래 만에 정규장에서 순매도 전환하는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날 보였죠. 하락세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관까지 장중에 같이 팔면서 사실상 21선까지도 깨질 뻔한 위기를 맞았었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여서 2030선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만약 자동차까지 무너졌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는 거의 다 파란불 선주였을 것입니다. 가장 조정폭이 컸던 것은 조선이었고 화학이었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던 소재 산업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외국인도 또 이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환율 탓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 코스닥에는 이제 어떤
볕이 들 수 있는지 기관이 코스닥에 10월 들어 처음으로 투신권을 포함해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경기 민감주 놓기에는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저희가 투자 해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가 포함해서 전략까지 준비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서 도와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좀 반등하면서 출발하는군요. 네,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2포인트 상승한 2,037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일단은 오늘 주가가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2,040포인트에서 걸릴 수 있다. 왜냐면 이 자리가 5일선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강하게 올라간다면 좋은 거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기간 조정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향후 주가의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5일선을 돌파시켜 놓고 갭상승이 나왔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좀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시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기아차라든지 LG화학 그리고 현대중공업, KB금융진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하고 은행주들이 오늘 일단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반등세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그래야지 시장에 조금 추가 상승, 지수가 상승으로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어찌됐든 금요일하고 목요일에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536포인트, 그러니까 0.5%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이에 지금 다시 박스가 상단에 왔어요. 그러면서 차트 모양이 상당히 이뻐지고 있다라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61선을 맞고 조정이 일단은 나왔다라면은 일단 121선이 있다라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540포인트대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40포인트가 저항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중장기 이평선은 저항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120선이 약간 스무스하게 눕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강한 저항성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달째 말씀드렸지만 535포인트 돌파가 안착이 확인된다라면은 120선, 즉 540선 40포인트는 저항이 아니라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오늘도 2%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오늘 다시 2%대 강세를 띄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SK 브로드밴드, 동서 등 최근에 좀 강세를 띄었던 종목군들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OCI 머티리얼즈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5%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하시고 일단 코스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 주 초반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상기하시면서 오전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폭이지만 기관 코스닥 사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다행히도 현물에서 유가증권 시장 내 매수세가 오늘 아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추가적인 상승 혹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아침인데 일본 니케이가 금요일날 2.75% 급락했었죠. 14,000선 겨우 지키면서 끝났었는데 오늘 역시 니케이도 반등을 줍니다. 1% 이상 오르면서 14,258선에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한번 가보죠. 외국인들의 변심이 환율 때문이다라는 분석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서울 외환시장 어떻게 개장하고 있을까요?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의 주 원인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환율, 오늘 시장 시가가 궁금한데 FOMC 회의는 이번 주에 큰 변수가 안 되겠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10전이 상승한 1063원 9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061원 80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 주말 뉴욕 여객 시장에서도 강보합세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달러의 전통화 대비 반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주말 이전까지 글로벌 달러는 엔화와 스위스프랑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반면 아시아 통화나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주말의 경우는 달러화가 상대 통화에 구분 없이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미 연준의 10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부 포지션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의 내용이 달러와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16일간의 미 연방정부의 폐쇄가 중단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양적 완화가 축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마감 후에 발표되는 성명서에서 12월 회의에서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느냐 여부가 달러와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내년 2월까지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12월 테이퍼링 역시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성명서가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면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하겠고요. 만약 12월 테이퍼링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달러화는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과 6월 미 연준 성명서를 보면요. 물가 상승과 고용시장의 전망에 맞춰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구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상을 해본다면 10월이나 12월 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양적 완화 축소보다는 오히려 양적 완화가 늘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에서 당국의 개입 강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국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달러원이 1060원 50전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실 개입에 나서면서 하락 분위기 자체를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 미 연준의 성명서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상당 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암시가 나올 경우에는 당국은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대세적인 흐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달러 원의 하락 속도는 당국이 계속 조절을 하겠지만 연 저점은 하향 돌파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당국의 경계감과 시장 수급이 맞서는 가운데 1060원대 초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네, 당국 개입 경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은 연저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 한 세 종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도 많아 보이는데 첫 번째는 SK 그리고 SK케미칼의 동반 하락입니다. SK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오늘 개파락으로 한 3%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스라는 반도체 장비업체입니다. 오늘 또 신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는 좋은 리포트를 또 받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반도체 장비주 흐름은 어떨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아바코라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출자사 해산 때문이라는데 더 자세한 여파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까지 같이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볼게요. 메리츠 정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인사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케미칼부터 분석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SK와 SK케미칼이 이 SK건설이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SK건설은 운용자금 4,8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 규모로는 1,472만 주가 좀 넘는 수준의 신주를 발행하는 이 주주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SK와 SK케미칼이 좀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유상증자에 있는 대주주인 SK가 2,035억 그리고 SK케미칼이 1,200
293억, 그리고 최창원 전 SK건설 부회장이 203억 정도의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시가 됐고요. 일단 유증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역시나 SK의 이 주가 약세, SK케미칼의 주가 약세를 좀 불러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은 분명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부담도 생길 수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우려가 되지만, 이 SK에서 SK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증자 참여로 인한 재무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좀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게 될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SK 지주회사의 잉여연금 흐름 창출 능력은 뭐 다양합니다. 브랜드 로열티, 임대 수익, 뭐 배당 수익 등을 통해서 연간 약 3천억, 올해 별도 기준 예상치인데 약 3천억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K의 증자 참여금 2,035억 원은 이 2분기 별도 기준의 순부채액인 2조 6천억 정도의 7.8%, 그러니까 8% 정도도 안 된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들을 좀 개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SK건설은 이미 또 상반기에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해서 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유상증자로 SK건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영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좀 빠졌을 때 오히려 주가를 좀 받칠 수도 있다. 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들을 좀 내놓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만 원 밑에서는 좀 사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굳이 19만 원 위에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후로 가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게 좀 많이 개파락을 했으니 좀 들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9만 원이 좀 깨졌을 때 좀 매수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번 더 음봉이 좀 나와주면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주봉상으로든 일봉상으로든 월봉상으로든 일단 19만 원 정도가 깨지면 그래도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9만 원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대한전선과 테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늘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가도 어제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좀 윗꼬리를 달지만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테스가 좀 많이 오르느냐라는 물음에 좀 답을 해드리면, 이 3D 낸드 쪽에서 굉장히 좀 급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장비 업체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3D 낸드에서 가장 급성장할 장비 업체가 바로 이 테스라는 의견들을 증권사 쪽에서 좀 쏟아내고 있고요. 이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빅사이클, 특히 이 삼성전자 시안 공장의 수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테스가 굉장히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3D 낸드에서 이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라고 하는 이 증착 장비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 이 부분 역시도 이 테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 또 향후에 기존의 이 2D 낸드 라인의 전환, 이 부분이 3D 낸드 라인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도 역시나 테스가 굉장히 좀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 시안 공장 수주에서 이 테스가 최근 수주에서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 규모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으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테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내년도 매출액하고 영업이 올해보다 굉장히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들을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특히나 테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끌어올려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 당장 사야 되냐 이 말씀을 궁금점을 가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13,000원 밑에선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니다.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13,000원 깨질 때는 더 물량을 실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자사가 해산하면서 이 손상 차손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하한가로 직행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었는데 이 출자법인인 티온이 태양광 산업 불황과 재정난으로 이 해산 사유가 좀 발생을 하면서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 이 부분이 예상된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는 출자 금액이 한 257억 정도 되고 출자 지분율이 한 30%가 좀 안 되는 29.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다면 크다. 뭐 작다면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 하한가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네요. 대한전선 오늘 매각설 때문이라는데 연내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두 자릿수로 아침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실적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 좀 대형주 거래소 위주로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실적 부진 이후로 3%대 또 한 번 크게 밀리고 있고요. KB금융 실적 어느 정도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순이익은 줄었다는데 일단 하락합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급락.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럭저럭 주가도 선전, 실적도 괜찮았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보신다라면은 조선주들이 네. 연일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 46,000원대라고 볼 수 있겠죠. 45,800원대에서부터 지금 39,000원이면 거의 한 15% 정도, 한 20% 가까운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실적이 좀 예상보다 조금 나쁘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먼저 빠진 거는 건설주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건설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비슷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조선주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빠졌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제 확인이 이제 실망감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일맥상통하게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추가적으로 급락세로 나오거나 추세를 약간 지금은 좀 이탈한 분위기지만 막 하락 추세로 급격히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4분기라든지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제가 보기엔 분할 매수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네. 뭐 보유를 어디서 하고 계시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만약에 뭐 61선 정도에서 지지를 예상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뭐 한 120선 정도 온다면 1차, 2차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면은 한 38,000원 초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붕괴시키면서 뭐 35,000원이라든지 뭐 3만 초반대로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 38,000원 초반에서 뭐 추가 매수하신 후에 반등 강도를 좀 지켜보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 조선주 주도주는 이제 현대중공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해양 쪽에 맞춰져 있는데 이들 종목은 일단 분수령이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KB금융도 조금 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도 좀 네,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비은행, 그러니까 뭐 유가증권 매도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이익이 좀 확대가 된 거고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그 영업, 그 은행 본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감소를 했다라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2%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본 영업,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영업 이익은 줄어들었지만 비은행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가장 큰 질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서민들한테만 돈을 좀 빼먹는다. 네. 뭐 고이자 장사를 해서 예금 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 이자는 비싸게 해가지고 서민들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는다라는 비평이 많았죠. 외국계 은행들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데,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전환될 수 있는 확인을 좀 해줬다라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가 자체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조선주들처럼 급락세로 갈 만한 요인은 아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조금 꺾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한 은행 업종들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는 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미노로직스라든지 OCI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군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미노로직스는 유상증자 한 10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아까도 시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면서 한 7%대 이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혜도 크게 제한적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지수의 그 모양도 이탈하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이라도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현대위아라든지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물론 30만 원 돌파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 부품주들은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그 시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끝으로 현대차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기아차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네네. 있죠. 기아차가 실적이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 예상치를 확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8천억대로 낮췄으면 영업이익을 낮췄는데 한 6천억, 한 7천억이죠. 한 6,900억이니까 그 정도 나오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은 현대차가 상당히 강하다. 지금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나올 제네시스 후속 모델 상당히 모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네시스를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나올 소나타 후속 모델의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차는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차도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울이라든지 부분 변경 모델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기아차가 소울 같은 경우는 약간 매니아층이지 대중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그런 효과가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강세를 띠기보다는 횡보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건 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현대차 위주로 혹은 자동차 부품업체 위주로 투자의 포인트를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오늘까지 역시 부진한 화학과 태양광주 분석도 우리 유 대표님한테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금요일에 좀 괜찮았던 중소형 섹터군으로 눈을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모바일 게임주가 금요일에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YD 온라인은요, 일본 업체하고 모바일 게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급등합니다. 이 밖에 위메이드 신작 모멘텀에 오늘 5만 원 회복까지 시도하고 있고, 오늘 웹젠도 금요일날 같이 위메이드와 강했었는데 추가 상승 해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SM이 이제 4만 원에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YG엔터까지도 오늘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앞서서 수급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로 분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다른 전문가께 한 번 더 여쭤보는 그런 더블 체크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먼저 모바일 게임주 분석부터 들려주세요. 네, YD 온라인을 비롯해서 오늘 어제 금요일 날도 그랬고요.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는데 역시나 하반기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임주들이 좀 훈풍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본 DNA와 에반게리온 모바일 게임을 좀 개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좀 나오면서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양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 개발되는 이 에반게리온 모바일 게임은 세계 최대 모바일 게임 시장인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서비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좀 밝혀졌고요. 특히 전 세계 애니메이션 매니아들 사이에서 거의 신화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시리즈인데 이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다. 이 부분만으로도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평가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반게리온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이 애니메이션계의 그 어떤 이 획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은 이 남극에서 일어난 거대 재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인들이 정체불명의 괴수로부터 싸우는 병기를 만드는 게 바로 에반게리온인데 이 부분이 좀 게임으로 개발된다. 그 게임의 어떤 수혜는 이 YD 온라인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강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이 모바일 게임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역시도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출시한 이 격추한 게임이 인기몰이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서버에 대한 증설 이 부분에 좀 나섰고요. 또 지난 3분기 초반부터 어느 정도 좀 말이 나왔던 이 윈드런너라고 하는 이 위메이드를 굉장히 좀 부각시켰던 게임이죠. 이 윈드런너의 페이스북 출시도 지난 25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 위메이드로 좀 쏟아졌고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YD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보통 하반기에 신작들을 많이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역시도 최근에 이 신작 게임 그리고 기존에 괜찮았던 게임인 윈드런너가 페이스북에 좀 올라가면서 이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이 게임 주죠 웹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굉장히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굉장히 좀 강한 양봉이 좀 나왔고요. 역시나 이 웹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드2 이 부분이 신규 게임 서버 증설, 서비스 재개 이 아크로드2라는 게임이 굉장히 좀 강한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보통 주식 7,000주가 좀 넘는 처분 7,000주가 좀 넘는 예정 금액은 4억 정도 되죠. 4억 정도 되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웹젠 같은 경우 지금 자리인데 지금 당장에 따라붙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8,300원대부터 좀 매수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8,300원부터 만약에 8,600원을 좀 뚫으면 상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열려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최근에 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시하시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SM을 비롯해서 최근에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4분기의 영업이익률의 상승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SM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 기대감을 굉장히 좀 부응을 많이 못해줬던 부분 이런 부분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탈바꿈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3D 홀로그램 사업의 일본 진출,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의 공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SM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도 이러한 어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은 모색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만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SM보다는 조금 매력은 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55,000원 좀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애매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물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저항들을 좀 돌파한 후에 확실하게 좀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윈이라고 하는 엠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A팀과 B팀으로 나누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이 보이그룹을 공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대부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승윤이라는 멤버, 슈퍼스타 K를 통해서 스타가 된 멤버를 주축으로 해서 팀원들이 결성된 팀이 결국에 우승을 했는데, 빅뱅 이후에 새로운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감들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어떤 주가를 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쪽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나 기술주들이 좀 흐름이 좋고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들을 해보시고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태블릿 PC 오피스 활성화, 이 부분이 최근에 좀 한글과 컴퓨터를 반등시키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 태블릿 PC가 노트북 PC를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결국에는 모바일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슬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 결국에는 현실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PC들이 노트북의 자리를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그러면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 PC 쪽의 오피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는 차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글과 컴퓨터 목표가 22,000원 얘기도 제시된 바인데 역시 좋게 보셨습니다. STX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펜오션은 이미 하한가인데요. 펜오션 감자 결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고, 오늘 조선주가 실적 부진 현실화 우려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화학주와 태양광주 분위기도 역시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조정 시 계속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언제까지 사야 돼 하실 것도 같습니다. 역시 전략 측면에서 좀 알아보고요. 삼성전자 오늘 좀 강한 모습인데 SDI는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일단 화학 앞서서 STX 그룹주 먼저 살펴주시죠. 네, STX 펜오션이 감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감자는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STX 그룹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제 STX 그룹 자체가 어떤 뉴스로 인해서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하락 자체가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여기서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저점 매수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STX 그룹 자체가 이슈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수 자체,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흘러갈 수 있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비중은 계속 줄이자라는 전략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빠지면서 화학주도 같이 빠지는데, 이들 때 섹터에 공통점이 있죠.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샀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외국인이 어찌됐든 지난주에 약간 금요일에 조금 종가상으로 매도죠. 최종 집계상은 매수지만,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우려감이 작용했는데,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의 개선 속도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조정 정도 나올 수 있다. 대신에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60일선 전후로 해가지고 롯데케미칼은,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OCI 머티리얼즈 얘기해 드렸는데, 태양광주들이 좀 오늘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정세가 나오는 거는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이 지난주에 좀 주가가 안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여파, 그러니까 OCI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이 첫 단추였고,
글로벌 태양광주들의 주가가 흐름이 약세로 지난주 마감이 되면서 연동됐다는 부분도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계속 긍정적이 좋게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2%나. 네,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50만 원 중반 정도 가면은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좀 더 꽤 많은 상승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LG전자는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 SDI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66% 이상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는데 저가폰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또 시장에서는 한편 좀 바닥이 예상이 된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선장성이 유효하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이를 무색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슈팅이 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7만원 초반까지 조정을 열어놓고 17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자. 만약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16만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7만원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좀 확인하면서 주가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합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매수 추세, 매수 기조 변하지 않았는데 지수는 탄력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혼조세를 띠고 있거든요. 주도주도 조금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 중소형주 괜찮을까요? 다들 얘기하시네요. 오늘. 네,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코스닥 자체가 지난주에 좋은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좋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같이 매물을 돌파시키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코스피 시장이 약간 쉬어갈 때 코스닥이 상대로 강한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주초반에 코스닥의 매물 돌파력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를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게 좋다. 먼저 매수했다가 또 지난번처럼 또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수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근호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워낙에 중소형주 처음부터 좀 괜찮게 좀 기다려보자, 좀 아직 팔지 말자 하셨던 분인데 중소형주가 이제는 좀 코스피가 쉬어갈 때 힘을 받을까 이제 콕 좀 찝어주세요. 중소형주 좋게 보신다면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 단기적으로 롱텀리 하기에는 아직도 우상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부침이 있을 수 있고요. 환율 문제라든지 지수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오히려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업종별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 금융주 가 좀 눈에 띕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하고 금융주들이 새롭게 좀 대항마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2등주들이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소형주가 좀 터닝이 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기관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그렇고요. 일단 대형주가 좀 쉰다 그러면 일단 매기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중소형주 쪽에서는 어떤 업종을 사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업종은 놓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는 분들은 바이오 업종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한두 종목 정도 얹어 놓으시면 맛있는 밥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국은 바이오 업종이 되고요. 맛있는 반찬들은 반도체 장비, 이런 식으로 한 상 차리시면 든든하게 올 한 해는 배부르게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고파지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는 유스탁 유창희 전문가가 도와주셨고, 멀리 또 압구정 지점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과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변심 속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코스피 오늘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 기조를 약하지만 보여주고 있음에도 반등이 쉽지 않은 아침입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274 노렸다가 268도 금요일 장중에 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나홀로 삽니다. 이제는 좀 하락세가 진정될까요? 같이 사도 될까요? 네, 일단 좀 아쉬운 부분 먼저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놓고 보면 제가 한 수요일 날부터 계속 강력히 저희 가족들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은 일단 고다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일단 상승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명맥적인 측면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양쪽에서 선진시장 쪽이 좀 더 커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정치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일단 고다라는 것이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면 좋은데 동아시아 증시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274부분까지 오버랩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274는 못 찍었죠. 예, 저도 뭐 신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위점 부분까지 한 틱, 그러니까 0.05포인트를 찍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 조정이 좀 급작스럽게 받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술적으로 부러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받은 걸 일단 기술적으로 살짝 눌렸다. 억지성으로 나온 것인데요. 그건 바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기관계 쪽의 포지션을 위한 인위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다시 한번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리고 나서부터 해외 증시와의 전반적인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나올 것인가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으로 먼저 조정을 받는다라면 폭 자체가 조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선진시장 쪽으로 자금 이탈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해외발 긍정 동반해서 상승 출발이 좀 지속이 됐고요.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면 현재 기준점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수로 스위칭 전환이 되긴 됐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만이 나홀로 매수를 확산시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날 시장을 이제 위아래 변동폭 C컵의 변동폭을 만들어냈던 것은 바로 이 금융투자창구 쪽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누적 포지션의 매도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신규 매도 포지션 잡고 금일장의 신규 매도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관계 쪽에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특징적일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을 보면 콜옵션이 상당히 한산하다라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일봉상의 모습을 보면 현재 사실은 지금은 조정포가 맞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조정포가 맞는 상황이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해외 증시가 일단 고인데 우리나라가 커플링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시장이 디커플링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급 대비해서 수급의 강도가 매수 강도가 약한 것뿐이지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강도가 줄어들면서 금융투자창고 쪽에서의 자금력의 싸움을 붙이다 보니까 조정포가 조금 계속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의 움직임이 오늘 역시 짱짱하게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가기 전에 선물 시장 쪽에 이제 프로그램 쪽 추이를 한번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수 쪽으로 좀 들어와 있죠. 베이시스 자체적으로는 전일 종가 부근의 직전이 0.7대까지 떨어졌던 베이시스가 야간 선물 시장의 고점 부근까지 형성이 되면서 현재 1.7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해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한쪽으로 지금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만약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한 녀석 있죠. 삼성전자겠죠. 만약에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더라면 시장은 역시 연속적인 기술적인 조정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땡겨주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방어 쪽가 거의 다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도 이쪽으로 많이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 중공업이 쉬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보면은요,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만 체크해보자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강도를 들어올 때
한쪽 포지션이겠죠. 오늘은 철저하게 개인과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립니다. 개인이 매수면 시장은 조정 쪽으로 매도로 수익을 챙겨야 되고요. 개인이 매도면 우리는 매수로 스위칭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주력적인 측면에서 주포인 외국인들이 주도로 매수로 확산시킨다라면 시장은 우상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신호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 연결선물봉에서 갭 보정 차트 쪽으로 보여드릴 거잖아요. 자, 3분봉에서도 이 신호등에서도 보면 일단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개인들 수급에 의한 변동의 시초 출발이기 때문에요. 보면 녹색등 자체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뛰어넘지 못했고요. 여기서 첫 뛰어넘는 캔들을 만들었지만 바로 다시 밀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기준점에서 신호등에서도 방향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상해 쪽에 출발하기 전인 시간 플로어상 신호등의 플로어상 10시 10분에서 18분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신호등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전반적인 해외 증시를 감안하면 매수포가 맞으나 그건 롱 포지션의 입장이겠고요.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지금은 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 마지막 황금 라인을 잡아드리면요. 바로 이 위의 형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3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올라타야지만 여러분들은 신호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269.30을 정확히 올라탈 때 추경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때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됐는지만 보시면 주쌤의 시황관이 틀렸는지만 잡으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거를 그냥 편일적으로 들으시고 나서 계속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얘들은 생물이라 이 수급은 1초, 즉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호등과 함께 수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서 졸업을 하시고 개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상황에 그 방송 때의 정확한 맥점을 짚는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69.30을 정확히 올라탔을 때만 추경 매수 쪽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이 또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 내일장 오후 2시에 또 김동 멘토님께서 또 한 번의 맥점을 짚어주십니다. 그때 오후장 황금 라인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날 장중에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 다시 매수 복귀해줬습니다만은 코스피는 방향성이 없이 2030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많이 올랐던 조선주에서 조정폭이 거의 5% 가까이 크게 또 한 번 출현을 했다는 것인데요. 화학과 태양광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괜찮고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나홀로 현대차와 함께 오르고 있네요. 지금까지 출발 증시 YD였습니다. 코스닥 괜찮다는 의견 많았어요. 고맙습니다.